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제 전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원망 섞인 제 경험담인데 이 사담은 짧게 하고 사연을 설명할게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로 추정되는 일이 생기면 좀 껄끄럽거든요.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는 보통과는 조금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2분 중 아버지만 계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3살 때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못 견디시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어서 불편하고 외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학교를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졌지만요. 학교 친구들 중에는 제게 어머니가 없다는 게 재밌는 놀림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놀림과 무시는 어린 저에게 참기 힘든 일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절 놀리는 아이들과 싸우게 됐고 놀림을 받지 않기 위해 강한 척을 하고 비슷한 아이들과 무리를 지어 다녔어요. 흔히 말하는 노는 아이가 된 거죠. 그렇게 철없고 생각 없이 방황했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다른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죠. 저는 긴 방황에도 저를 믿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나름 괜찮다고 생각되는 대학에 입학했죠. 대학 졸업 이후에는 곧바로 취직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와 자그마한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영업사원같이 여러 업체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그래도 제 사업에 만족했고 꿈도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전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아니,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며 이별 이후 1달 만에 찾아왔거든요. 그 이별은 관계가 실증난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였어요. 전 여자친구를 붙잡으려고도 했고 그때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더욱이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당연히 제가 여자친구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과 장모님 되실 분들께서 저를 너무 못마땅해 하셨어요. 우선 2분의 가치관이 굉장히 엄격하셨던 분들이라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건 물론이고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도 크게 화를 내셨죠. 특히 귀한 외동딸을 임신시킨 제가 2분에게 들어야 할 욕이 많았어요. 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집안 형편도 문제였죠. 장인어른께서는 오래된 중견기업의 사장님이셨고 사위에 대한 욕심도 많으셨는데 저처럼 학벌도 집안도 능력도 보잘것없는 놈이 왔으니 실망감이 크실 수밖에 없으셨죠. 하지만 딸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으로 인해 어쩔 수가 없으셨습니다. 절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면서도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셨죠.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대놓고 저를 사위로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싫다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 처가의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느니 임신을 시킨 것도 전부 계획적이라느니 거칠 것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무시와 경멸을 당하면서도 저로서는 2분께 잘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와 아이의 부모님이자 조부모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처가에 작은 일만 있다고 해도 찾아가 손을 보탰고 없던 애교를 부리면서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2분께서는 저를 하인 부리듯이 갖은 심부름과 일을 시키셨어요. 주중 주말할 것 없이
낮과 밤 할 것 없이 아주 간단한 심부름도 시키셨죠. 그런 심부름 중에는 마시는 물을 사오는 일과 키우는 개의 먹이와 산책을 챙겨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끔은 저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 처가의 발을 끊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장인어른은 저를 신경 써주시는 것처럼 사업에 필요한 돈을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을 얻으셨을 때 도와주시겠다며 큰 돈을 보태주시기도 하셨죠. 전 그런 모습을 보며 제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것들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제 사업을 도와준 것은 변변치 않은 사위놈을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는 게 창피했기 때문이었고, 제 아버지의 병원비를 도와준 것도 사돈상으로 인해 주변 친척과 지인들에게 저희 가족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두 분이 생각하기엔 저희 집 수준이 상종도 못할 만큼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진심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받은 금전적인 도움을 무조건 갚으려고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자까지 쳐서 말이죠. 그래야 사위로서 인정도 받고 나중에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제가 뭐든 수긍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장인 장모님께서도 저를 점점 좋게 봐주셨습니다. 긴장감만 흐르던 사이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된 거죠.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처가에서는 아내의 유산이 제 탓인 것처럼 제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자네 유리 건강에 신경을 쓰기는 쓴 거야? 우리 마음 얻겠다고 졸졸 쫓아다니더니 유리와 뱃속 아이에게는 관심도 없었던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저한테도 첫 아이인데 어떻게 제가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두 사람 건강 상태를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하필 제가 회사에 간 시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렇다고 해도 자네 책임이 커. 내 딸이 그 집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이 건강은 누가 챙겨주고? 그게 자네 아니야? 그러니까 자네가 유리에게 뭔가 신경 쓰는 일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아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요 며칠 전까지 제 건강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유산하기 전날 배가 좀 당기긴 했는데 그건 임신하고 자주 있는 일이라 제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저도 유산하기 직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두 분께서도 유산을 한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제 탓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또 저 역시도 아내의 유산이 제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인 장모님 말씀처럼 제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 아내가 유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산 이후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장인 장모님께서는 아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제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며 제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꼬집는 말씀을 하셨지만 전 더 나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아내에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력이 조금은 도움이 됐는지 생각보다 빨리 아내가 유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났죠. 그런데 아내는 지난번 유산 때문인지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몸과 정신이 아직 덜 아물었을까봐 조금 천천히 이세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말이죠. 서로 의견이 달랐으니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고 아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이세를 가지기로 했어요. 대신 아내의 몸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불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왜 그런 말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유산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 생긴 일이라고 얘기를 듣게 됐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도 충격적이었지만 불임의 당사자인 아내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아이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그 상실감으로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다는 기대감을 한껏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저도 경황이 없었습니다만 우선 아내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연달아 자신에게 생기는 불행으로 인해 아내의 우울한 감정 상태는 꽤 길게 이어져 갔죠. 결국 아내의 우울한 감정은 우울증 초기 단계로 이어졌고 저는 아내의 상태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제 사업을 뒷전으로 하면서까지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치료도 같이 받았죠. 그렇다고 생계가 달린 사업을 완전히 손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보내지 못하는 시간에는 언제든 아내의 친구들과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줬어요. 아내 친구들에게도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면 고맙겠다고 전했죠. 그렇게 아내는 1년 정도 몸과 정신을 회복하는 완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족들과도 많이 여행 다니고 어울려 다녔지만 더 많은 시간을 미혼인 친구들과 보내며 결혼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꼭 아이가 있어야 가정이 완벽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과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다시 활기차게 변한 아내를 보며 저 역시도 아이 없이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갔어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 또 졸려? 요 며칠 나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피곤해하고 졸려하네? 그러게 왜 이러지? 자도 또 졸려. 그것 외에도 몸이 좀 이상하네. 생리할 날짜도 한참 지났고. 나 큰 병 아니겠지? 왜 그런 말을 해? 별일 아닐 거야. 근데 혹시 임신은 아니겠지? 뭐? 임신? 무슨 소리야. 당신도 내가 불임인 거 알면서. 그렇긴 한데 혹시나 싶어서. 증상들이 좀 비슷하니까. 그럴 리는 절대 없어. 그런 기적 같은 행운이 2번이나 찾아오겠어? 그나저나 나 진짜 큰 병이면 어떡하지? 나 무서운데? 우선 병원 먼저 가보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하루라도 빨리 병원 가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몸이 좋지 않다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내가 정말 임신을 했던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또다시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행운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아버지와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려 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양가에서도 우리 부부의 임신 소식에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는 그리 썩 좋지만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당신 왜 그래? 임신이 기쁘지 않아? 아니 기뻐. 근데 좀 걱정이네. 저번처럼 또 잘못되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 마.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 내가 지켜.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제가 뱉은 말 그대로 저는 지난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내 곁에 붙어 있었어요. 또 수발이란 수발은 다 들어줬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장인 장모님께서 도와주셨죠. 특히 장인 장모님께서는 저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아이는 몸 건강히 출산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출산을 앞둔 아내가 제게 이상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당신 이번에 부산으로 출장 가지? 그 박람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근데 나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없는 동안 장인 장모님께 부탁할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여행 좀 가고 싶은데 당신 출장 갔을 때 갔으면 싶어. 무슨 말이야? 혼자서 어딜 간다 그래? 그냥 잠깐 동해바다 구경만 하다가 오려고. 전 그러면 내 친구들이랑 갔다 오면 되잖아. 안 돼. 출산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냥 집에 있어. 정 가고 싶으면 내가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릴게. 두 분하고 같이 갔다 와.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알겠어. 안 갈게.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말 안 해도 돼. 이번에 내가 부모님 댁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아내는 갑자기 혼자서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안 될 소리였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아내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약속을 믿고 저는 박람회가 열리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박람회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잠시 아내에게 연락을 못했는데 일찍 잠이 들었는지 제 연락에 답이 없더라고요. 괜히 잠을 깨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는 연락을 안 했는데 다음 날에도 아내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걱정됐던 저는 장모님께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다행이다. 안 그래도 걱정돼서 장모님께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어제 좀 바빠서 먼저 연락을 못했어. 미안. 괜찮아. 당신 그럴 것 같았어. 그리고 나도 좀 바빴고.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 왜? 무슨 일인데? 나 산부인과 병원이야. 나 애 낳았어. 뭐? 근데 왜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나한테 연락이 없었어? 당신 괜찮아? 우리 튼튼이는? 다 괜찮아. 나도 튼튼이도 건강해. 그리고 사실 나 지금 서울 아니야. 당신 몰래 바다 보러 왔다가 갑자기 양수가 새는 느낌이 나서 병원 갔더니 곧 아기 분이 열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턴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서 당신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어.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기어이 여행을 갔다고? 당신 위험하게 왜 그래? 지금 어디야? 어느 병원이야? 내가 바로 갈게. 알았어. 근데 당신만 와.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말고. 우리 아빠 엄마한테도 비밀로 하고. 꼭이야? 아내의 전화를 받고 올라가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고 하니 기쁘긴 한데 여행 가지 말라는 제 말을 끝내 무시한 채 먼 곳에서 홀로 출산을 한 아내를 생각하니까 화도 나고 걱정도 됐죠. 어쨌거나 처음엔 마냥 기쁘기보다는 초조한 마음이 앞섰어요. 그러다 내비게이션에 찍혀있는 목적지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흥분되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제 아들을 이제 곧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껏 고조된 마음을 안고서 아내가 있는 병원에 도착했고 아내가 안에 있는 병실 문 앞에 서서는 호흡을 진정시키고 노크를 한 다음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혹시 아내와 아이가 놀랄까 봐서요. 여보, 난데 들어가도 괜찮지? 잠깐만 기다려봐. 천천히 해. 우리 아들 놀라지 않게. 이제 됐어. 들어와도 돼. 여보, 당신 괜찮은 거지? 내가 당신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다 괜찮다고 했잖아. 약속 어긴 건 미안해. 아니야, 무사하면 됐어. 난 당신이랑 튼튼이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다 알지. 그리고 내가 미안하지, 전부. 그나저나 튼튼이는? 지금 들어가면 당신이랑 같이 있을 거라고 간호사분이 말해주시던데? 그게... 당신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줘. 뭐? 지금? 갑자기? 무슨 약속인데? 그냥 내가 하는 부탁은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줘, 응? 갑자기 왜 그래?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었어? 출산 선물 같은 거? 그런 거라면 내가 뭐든 다 해줄 수 있지. 근데 정말 뭐길래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미안해, 여보. 그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 잘 키워줄 수 있지? 뭐? 겨우 그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또 뭐라고. 무슨 부탁이길래 당신이 이러나 싶어서 엄청나게 긴장했잖아. 그걸 꼭 대답으로 들어야 되겠어? 알았어. 당신이 내 대답을 들어야 안심이 된다면 그렇게 할게. 뭐 그럼 녹음이라도 해. 나 최성열은 이유리의 남편이자 우리 튼튼이의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가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서합니다. 우리 튼튼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이제 됐어? 그나저나 튼튼이 어딨어? 알았어. 근데 방금 한 약속 꼭 지켜줘야 해? 꼭? 여기 이쪽으로 와. 내 품에 있으니까.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긴 했어요. 자식을 잘 키우는 건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말이죠. 더욱이 유산이라는 아픈 상처가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에게 내 모든 걸 바쳐 키울 거라는 걸 아내도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조금이라도 빨리 내 아이를 보고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대답을 빨리 해준 다음 우리 아이가 있다던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내 아이를 드디어 보게 됐죠.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한눈에 봐도 분명 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순간 제가 너무 긴장하고 기대해서 뭘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있다가 제가 보고 있는 걸 아내 역시도 보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시선을 아내에게 돌렸죠. 시선을 돌리니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 이럴 일이 없잖아.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이상한 거지?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난 왜 우리 튼튼이가 좀 다르게 보이지? 미안해, 여보. 아니, 뭐가 미안해. 그 얘기는 아까 다 끝났잖아. 그것보다 지금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당신 품에 있는 아이가 우리 튼튼이 맞아? 아니, 지금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애가... 아니, 이 아이가 우리 튼튼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야, 맞아. 우리 튼튼이. 뭐? 맞다고? 그럼 뭐야? 유전자 문제인 건가? 혹시 의사 선생님께는 여쭤봤어?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 있을 수 있대? 여보, 우선 진정 좀 해. 내가 다 말할게. 아니, 어떻게 진정을 해? 당신이 말 좀 해봐. 이 아이가 정말 튼튼이가 맞다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아? 제가 보고 있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급기야 아내에게 그 아이가 제 아이가 맞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리 봐도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얼굴이 좀 안 닮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인데 부모를 닮아봐야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예 달랐습니다. 눈, 코, 입 등등 싹 다 말이죠. 그리고 피부색과 눈동자마저 저와 달랐어요. 그 아이는 누가 봐도 혼혈이었거든요. 어느 나라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백인의 피부색과 눈동자 그리고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모습에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아내는 절 진정시키며 답했어요. 튼튼이가 맞다고 말하면서요. 맞아, 내 뱃속에 있던 튼튼이. 근데 유전적으로 당신 아들은 아니야. 뭐?
그러니까 튼튼이는 맞는데 내 아이는 아니라고? 그게 무슨... 제발 진정 좀 해. 내가 다 설명한다고 말하잖아.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튼튼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그것도 유전적으로 아니라면... 순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왔습니다. 숨도 막혀오더라고요. 당장 그 방안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바깥 공기를 마셔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한다는 설명을 듣지도 않고 병원을 뛰쳐나갔고 거리를 헤맸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나 생각했죠. 몇 가지 답이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은 아내만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있던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게 됐죠. 당신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한다고 했지? 그래, 말해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라고. 튼튼이가 왜 유전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알았어. 솔직하게 다 설명할게.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혹시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님께 알린 건 아니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우리 일 얘기했어? 아니, 안 했어. 내가 그럴 정신이 있겠어? 알았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속해줘.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부모님께는 튼튼이가 당신 아이라고 말해줘. 열심히 설명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우리 부모님께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 당신 아들이 맞다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게. 당신이 직접 본 것처럼 튼튼이 당신 아이 아니야. 혼혈 맞아. 나 당신 몰래 외국인하고 잔 적 있어. 뭐? 나 몰래 잠을 잤다고?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다는 그 말이지? 바람은 아니야. 물론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정말 바람은 아니었어. 술김에 순간적인 감정에 취해버려서 저질러버린 실수였다고.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정말이야. 뭐?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게 한 번이었든 두 번이었든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이 나와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야. 거기다 그 외도한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고.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잖아. 우리 아이 유산하고 내가 불임 판정 받았을 때 그때 생겼던 일이야.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 당신도 알잖아. 아내는 제게 허락을 받고 미혼인 친구들과 어울리던 그때 외국인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게 됐다고 말했어요. 술과 감정에 취해서 한 실수라고 말이죠. 하룻밤 실수를 저지른 뒤에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그날의 일에 놀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술을 멀리하고 친구들과도 건전하게 지냈다고 했죠. 제게는 미안했지만 그만큼 제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자기만 입을 다물고 평소처럼 지낸다면 그날 밤의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아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임신을 한 거예요. 아내는 그날 밤의 일로 임신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하룻밤에 있었던 일이기도 했고 다른 것보다 자기가 불임이었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술에 취해 그날의 일을 실토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내가 임신에 대해서 얼마나 안심하고 있었냐면 제가 임신이 아니냐고 물어볼 때까지는 자기가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도 임신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긴 불임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임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임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임신이 됐다는 소리에도 기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바빴으니까 말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뱃속의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유산하려고 했는데 저와 장인 장모님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유산 경험 때문에 저를 포함해 장인 장모님께서 아내 옆에 꼭 붙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우연히 본 뉴스에서 다른 계획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뉴스는 흑인 부부 사이에서 백인인 아이가 태어났다는 뉴스였죠. 아내도 그와 마찬가지인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황당한 소리를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믿을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고 그 사람이 아내를 도와줘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죠. 아내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설득한 다음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백인인 아이를 제 아이라 주장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와 아버지를 두고 떠난 제 친모를 이용하려고도 했죠. 아내는 제 친모가 외국인이었다는 말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하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아 혼혈의 티가 거의 나지 않지만 한 세대 밑에 제 아이는 그 혼혈인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 것 같다며 자신의 부모님을 속일 생각이었죠.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저만 아내의 계획에 동참한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그 결과지를 조작하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내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내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부탁받았던 딱 한마디의 말만 해주면 됐죠. 제 아들이라는 그 말만 해주면 됐던 겁니다. 그 말을 하는 대신에 아내는 저에게 거액의 돈을 주려고 했고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신경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유부녀가 배우자 모르게 외도를 저지르고 외도한 남성의 아이까지 가진 일에 대해선 딸이라고 해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아내는 자기가 빈털터리가 된 채로 길바닥에 아이와 함께 버려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죠. 당신도 우리 부모님 얼마나 칼 같은 분들인지 잘 알잖아. 특히 이런 쪽 일에서는 절대 용서도 용납도 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거 잘 알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고 내 부탁만 들어준다면 나 당신한테 꼭 보답할게. 당신이 나와 같이 살면서 우리 튼튼히 잘 키워준다면 나 정말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난 다를 거라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당신이 나한테 최우선일 거야.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사업 크게 하고 싶으면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든 사업 자금 도와달라고 부탁할 거야. 아니면 우리 아빠 회사도 물려받을 수 있게 할 거고. 그래. 우리 부모님 재산도 전부 당신이 물려받아. 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도저히 튼튼이를 당신 손으로 키울 수 없겠고 나를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해해. 대신에 내가 부탁한 말만 들어줘. 그럼 내가 돈으로 당신한테 한 잘못 보상할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든 우리 부모님만 속일 수 있게 해줘. 응? 당신은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나보고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니야? 언제 들켜도 이상할 것 없는 당신 거짓말에 나를 끌어들이는 거잖아. 그것도 당신에게 피해받은 피해자인 나한테. 난 당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든 모르든 관심 없어. 난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삼고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께 무슨 거짓말을 하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해. 여보, 그럼 우리 부모님도 아시게 되잖아.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참 너도 대단하다. 애 낳고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닐 텐데 나한테 이런 부탁이나 하냐? 어쨌든 난 당신 계획에 동참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 일은 알아서 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당신 몸조리할 때까지 이혼 소송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야. 한 달! 딱 한 달의 시간 줄게.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당신 부모님께 설명해. 내가 왜 출산한 당신 들여다보지 않는지, 두 분 연락을 받지 않는지 등등. 그러니까 결국 내 부탁을 무시하겠다고? 우리 집에 도움받은 것도 있으면서 겨우 그 간단한 말 한마디 못 해주겠다고?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고 했어. 근데 우리 집,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도움받았으면서 모르는 체 하겠다고?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그 중에 좋은 뜻으로 도와주신 게 뭐가 있어? 내 사업 도와주신 것들? 그거 전부 두 분 면세워야 한다고, 나 때문에 부끄러운 일 없게 하라고 도와주셨던 거잖아. 그리고 내가 당신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받은 건 여유 될 때마다 제깍 갚았어. 혹시 그 돈 때문에 또 시달리진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이 옆에서 봐서 더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두 분한테 어떤 대접 받았는지. 못마땅한 사위라고 무시라는 무시 다 받고 심부름이라는 심부름은 다 하면서 지냈어. 근데 지금 내 앞에서 당신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해? 내가 당신 부모님께 은혜를 갚을 게 아니라 복수를 해도 모자랄 마당인데! 아내는 제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어떻게든 제 입을 막으려 협박을 해왔습니다만 저도 아내가 하는 협박에 할 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게 어떤 협박을 하건 제게 어떤 도움을 받았건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자 아내는 태도를 바꿔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그 말 한마디만 해줘.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응? 나 출산한 지 24시간도 안 됐어. 내 몸 회복하는데 온 신경 써도 모자랄 상황인데도 당신한테 먼저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제발. 나 봐서 내 부탁 들어주면 안 될까? 나 임신 기간 동안 당신한테 진짜 잘했잖아. 이번 일만 넘기게 해주면 나 앞으로도 당신한테 그렇게 할 거야. 당신 하는 사업에만 온전히 신경 쓸 수 있게 내조할 거고 우리 아이, 아니 튼튼이도 내가 알아서 키울게. 당신은 당신 삶만 열심히 살면 돼. 그 다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아니, 그렇게 못하겠어. 그리고 당신이 내게 잘해줬던 건 당신이 잘못한 일 때문에 재발저려서 그랬거나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 또 내 삶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내 사업만 하면 살면 돼? 그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매일 떠오를 텐데 당신 부모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난 그 대화하는 내내 힘들 텐데 이제 그만 좀 해. 이기적인 짓 좀 그만하라고!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면 당신이 책임질 줄 알아야지. 난 분명히 말했어. 딱 한 달만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아내의 욕짓거리가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휴지, 물컵 등등 당장 자기 손에 잡히는 물건을 제게 던지기도 했죠. 정말 답이 없는 여자였어요. 자기가 한 잘못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를 이용해 숨기려고 하고 제게 성질을 부리는 그 모습을 보니 알겠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한 말을 못 믿겠더라고요. 다른 남자와 딱 한 번 실수로 잠자리를 가졌다는 그 말을 말이죠. 생각해보면 아내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정말 자주 외박을 했었습니다. 그땐 아내를 믿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외박한 날들 모두가 의심됐어요. 물론 아내가 그 짓을 딱 한 번 실수로 했든 아니면 남자를 만날 목적으로 여러 번 했든 이혼할 결심이 섰을 그때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알고 싶더라고요. 또 지난날 장인 장모에게 당한 무시들 때문인지 이혼을 하면서 그 식구들에게 자그마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뒤를 캐게 됐죠.
아내가 제게 솔직히 말해줄 리는 없었으니 같이 어울렸던 아내의 친구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천연덕스럽게 오리발을 내밀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매번 외박할 때마다 저를 안심시키려고 친구들과 같이 있는 사진을 밤에도 아침에도 찍어 보냈으니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있었으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좋게 말할 때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 없다면 협박을 하면 됐습니다. 진짜 몰라요. 저희도 지금 성열 씨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유리가 다른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시 온다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제가 계속 묻는 거 아닙니까? 설령 아내가 다른 무리와 놀았다고 쳐요. 근데 왜 다시 아침에 만나서 같이 놀았던 것처럼 제게 말을 전해요? 또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유부녀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놀다 온다고 해놓고 아침에 와서 자기 남편에게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 해달라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지 않다고요? 놀다가 일어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뭘 묻고 따져요.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들도 승희 씨가 하는 말에 고지고대로 믿겠냐고요.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승희 씨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 같은 사람들 말이죠. 제가 느끼기엔 그 사람들도 승희 씨 말보다 제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승희 씨를 유부녀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감싸주는 친구라고,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런 여자가 자기와 결혼해서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난 걱정되고 의심부터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께 그런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뭐 협박으로 들리셨다면 그건 저도 어쩔 수 없고요. 아이씨, 그녀는 왜 그런 짓을... 알겠어요. 말할게요. 말하는데 그때 유리랑 있었던 저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는 유리가 한 짓들 안 했어요. 그건 결백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상상 안 해주셨으면 해요. 전 제 아내 이외에 그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알고 싶지도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관련된 일만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도 아주 자세히는 몰라요. 유리가 남자랑 다른 곳에 간 뒤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다 기억나지도 않고요. 유리가 남자를 만난 게 좀 많아서.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많다는 말이 제가 말한 외국인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남자도 여럿 만났다는 말입니까? 둘 다요. 솔직히 저도 유리가 몇 명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 몰라요. 저희랑 같이 있을 때 말고도 또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요. 어쨌든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외국인밖에 없었고 저희랑 같이 있을 때 만난 남자는 한 10명? 아니면 20명? 하여튼 좀 많아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많아봐야 2~3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소 10명이라고 하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온몸이 간지러워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여자와 한 입을 덮고 지냈다는 생각에 말이죠. 또 그런 여자를 위해서 제 몸을 희생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죠. 제가 아내에게 말한 한 달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울렸던 친구들 모두에게 찾아가 아내가 한 행동에 대한 증언을 받아놨죠. 그리곤 그 증언을 가지고 장인과 장모에게 찾아갔습니다. 모든 걸 밝히려고 말이죠. 제가 자신들의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자 장인과 장모는 먼저 화부터 냈어요. 딸의 출산 날짜가 가까워지는데 딸도 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화를 냈죠. 자네 지금 무슨 꿍꿍이야?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우리 연락을 안 받아? 지금 내 딸과 내 손주 인질로 잡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제가 협박이요? 따님한테 협박당한 사람은 전데 제가 두 분을 협박했다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린가? 내 딸이 협박을 하다니? 유리가 저보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같이 속이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이혼을 하든 계속 같이 살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그때는 두 분이 제게 도움을 아주 많이 줬다면서 그거 갚으라고 협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분께 도움받은 게 있어야죠. 제가 두 분께 받은 도움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지 않았습니까? 제 셈이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지만 이자까지 쳐서 말이죠. 그리고 제 이자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뭐라 하실 말씀 없잖아요. 외동딸 데려간 천하의 못나고 몹쓸 놈 취급받으면서 두 분의 수종 노릇까지 했으니까요. 자네 술이라도 하고 온 건가? 헛소리 하더라도 알아듣게 해야지. 그것도 곧 아빠가 된다는 놈이 지금 어디서 술주정을 부려? 지금 네 놈이 술주정 부릴 때야? 유리 곁에 붙어있어도 모자랄 마당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자네 같은 놈에게 우리 유리를 맡길 수 없겠네. 우리 유리 어딨나? 어디에 숨겨놨어? 숨기긴 누가 숨깁니까? 자기 혼자서 숨은 걸 왜 제 탓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제게 화를 내는 장인에게 저 역시도 맞불을 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일을 직접 설명하기 전에 아내 친구들이 증언한 녹음 내용을 장인과 장모가 보는 앞에서 틀었죠. 그러자 장인과 장모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녹음한 내용이 끝났을 땐 두 사람 모두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어요. 벌써 놀라고 계시면 어떡하세요? 더 충격적인 일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아까 한 말 기억하세요? 따님이 두 분 속이자고 했다는 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유리가 도대체 두 분께 뭘 숨기려고 했을까요? 임산부가 말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유리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유리가 벌써 출산한 거야? 어떻게 바로 눈치채셨네요. 네, 유리 출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께 제 아이라는 말을 해달라고 유리가 제게 부탁하고 협박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말이죠. 전 그 아이 혈액형도 모르는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야? 이 양심상 찔렸거나 외적으로 다른... 설마 그 아까 녹음한 내용에서 나온 그 외국인? 네, 맞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한 번에 딱딱 맞추십니까? 맞아요. 유리가 낳은 아이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저 몰래 두 분이 찾아오지 못하게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애 낳고 난 후에야 저한테 연락했고요. 그래서 제게 두 분을 속이자고 하더군요. 도망간 저희 어머니까지 이용해서 말이죠. 유리는 저희 어머니를 외국인이었다고 두 분께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전 유전형질이 강하게 발현되지 않았지만 제 아들은 외조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혼혈의 외형을 한 거라고 말이죠. 아니, 우리 유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아이도 아니고 유리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믿는 도께 발등 찍혔네요. 어떻게, 이번 일도 제 잘못입니까? 그 사람 위해서 모든 걸 다 배려해주고 풀어줬던 제 잘못입니까? 저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셨으면서 제게 할 말 없으세요? 최서방, 미안하네.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정말 미안하네. 최서방 정말 미안해. 그 정도 사과 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당한 일이 있는데. 저 이번 일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못 넘어가겠다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유리랑 이혼은 당연하고요. 제가 당한 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려고요. 아내와 이혼한다고 두 분에게 사과받는다고 제가 당한 수모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저도 제가 당한 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유리하고 두 분께 되갚으려고요. 이복의 최서방, 그동안 자네에게 못되게 굴었던 건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빌 테니까 제발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지. 그리고 유리 일에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자네도 대충은 알지 않는가?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감싸고 돌겠어? 이런 일은 우리도 용납 못한다는 거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그러니까 유리 걔도 자네를 포섭해서 우리한테 거짓말하려고 했지. 유리는 우리가 바로 내쫓을 걸세. 그리고 자네에겐 우리가 이렇게 빌겠고, 이혼 후에도 자네 흔들림 없도록 우리가 돕겠네. 아니, 돕는 게 불편하다면 새끼 잘못 키운 죄에 대한 죄값을 지르겠네. 현실적인 죄값을 원한다면 자네가 하는 사업 문제 없을 만큼의 돈을 주겠네. 만약 돈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게. 자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네. 두 분은 아내를 대신해 저에게 잘못했다며 두 손을 싹싹 빌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길 바라며 제게 자식이 저지를 죄값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끈질기게 알려왔죠. 처음엔 그런 제안을 듣고 싶지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의도가 변질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정말 끝까지 제안하시더라고요. 그쯤 되니 제가 안 받고 고집 부리는 것도 바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장인 장모에게 아내에게 당한 일을 보상받아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겠다고 하고 아내와 이혼하게 됐죠. 아내와 이혼을 하고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도 아내의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아내가 원망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제게 찾아왔거든요. 뭐야? 우리 사이에 더 볼 일이 남았어?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려고. 나 당신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나 길바닥으로 쫓겨난 건 알지? 집으로 찾아갔더니 문 열어주긴커녕 벨 눌러도 대답 한 번이 없더라. 딱 문자 한 통 왔어. 다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어때? 이제 만족하니? 만족해? 뭐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해. 우리 이혼하면서 각자 재산 나눴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길바닥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했냐? 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한 침대에서 뒹굴라고 했어? 전부 네가 자초한 일 아니야. 그래놓고 어디서 큰 소리를 쳐? 내가 당신 부모님께 받은 돈 다시 돌려주고 당신 쫓아다녀봐? 당신 일 다니는 곳, 저 애를 돌봐주는 곳마다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하고 다녀줘? 그렇게 네 년이 어떤 년인지 이 세상에 다 알려줘야 잘못했다고 할래? 나 당신 부모님께 받은 돈 돌려주면 그만이야. 당신 부모님과 당신에게 당한 값, 당신 괴로워하는 걸로 대신해도 된다고. 아니다. 그게 더 즐겁겠다. 그렇게 해줄까? 돈 없어서 외국도 못 갈 텐데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당신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려줘? 당신 정말? 정말 뭐? 부들부들 떨지 말고 말해봐. 왜? 못하겠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견딜 자신 없으니까. 그럼 입 닫고 당신 저지른 잘못 반성하면서 살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클럽이든 길바닥이든 돌아다니면서 당신 애 아빠 찾아 나서든가. 어쨌든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봐. 그땐 당신 아들이 당신 평생 원망하도록 만들 거야. 알겠어? 그렇게 아내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든 다음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제 협박이 먹혀들었는지 아내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소식조차 모릅니다. 언뜻 듣기로는 가족 친구들과 아예 연락이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뻔뻔한 여자에게 딱 맞는 최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만족해요. 그 죗값으로 받은 돈 덕분에 사업도 잘하고 저희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이제 정말 좋은 여자 만나 아버지께 손주도 보여드리고 제가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하는데 저번 일로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